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시 작법 두 번째 시간 머릿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해 볼까? 시적 사고와 시적 표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적 사고가 시적 표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시에는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생각이 뭔가 뇌가 작동하면 그냥 그게 생각이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다 생각인데, 생각이 내용을 갖게 되면, 내용과 형식을 갖게 되면 그게 사상이 돼요. 네. 그리고 사고하고 사유는 거의 비슷한 말인데, 사고는 생각을 하면서 깊게 고찰하는 것을 사고라고 해요. 또 사유는 생각을 하는데 두루두루 살피는 것, 네, 그런 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도 생각에서 기분의 측면을 감정이라고 그랬죠. 생각 속에서 화가 난다든가, 또 뭐 행복하다든가, 또 슬프다든가, 이런 느낌이 바로 감정이죠. 네. 제2강, 머릿말에 대해서 알아봐요. Practice forward.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머릿말을. 이 말은 딱히 설명한다기보다는 책에 있어서 아주 좋은 말 같아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 하나하나의 저 밑에서 나는 나의 탄생에 참석한다 라고 해요. 네, 시를 쓰는 행위가 자기의 탄생인 거죠. 거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시적 언술의 두 가지 특성, 묘사와 진술. 묘사와 진술은 시를 공부하는 한 영원히 달고 다녀야 되겠죠. 근데 묘사가 뭔가, 또는 진술이 뭔가, 모든 묘사는 진술이기도 하고, 모든 진술은 묘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좀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묘사는 그릴 묘자에 옮길 사자니까 그림을 그려서 옮기든 글로 써서 옮기든 다 묘사입니다. 진술은 뭐 베풀 진자라고 그러죠. 또는 펼 진자라고 해도 되고, 네, 진술은 그렇게 어떤 설명을 펼쳐나가는 것을 진술이라고 해요. 사전적 의미로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을 진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술이라고 하면 사상이나 감정을 어떤 비유나 함축 같은 것에 기대지 않고 직접 표현하는 것, 그것을 진술이라고 해요. 근데 진술 묘사는 흔히, 그러니까 묘사적 진술인 거죠. 묘사적 진술을 시에서는 그냥 묘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독하다, 이렇게 고독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묘사한다면, 바위의 무릎에 앉아 자벌레의 넋두리에 귀를 기울인다 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묘사는 이렇게 어떤 시각적으로, 또는 여기는 지금 시각적이죠. 감각적, 그러니까 촉각이나 냄새나 후각이나 미각, 이런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묘사는, 그러니까 묘사를 왜 하죠? 진술하지 않고 묘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보고 느낀 것을 독자도 똑같이 보고 느끼게 만들려는 어떤 의도인 거죠. 한마디로 좀 감각적 진술이 묘사이죠.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진술이 진술인데, 나는 고독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직접적 진술, 즉 시에서 말하는 진술이 돼요. 나는 고독하다, 무료하다, 외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진술이 되는데,
이렇게 고독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 고독이라는 감정을 독자가 느끼게 말해요. 네, 독자가 느끼게 표현하는 것. 그게 이제 묘사죠. 진술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죠. 나는 고독하다, 무료하다, 외롭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묘사는 그런 어떤 고독이라는 감정을, 독자가 느껴야 되겠죠. 이렇게. 이 바위의 무릎에 앉아 자벌레의 넋두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이 말을 보면서 독자가 이제 고독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바로 그게 묘사죠. 근데 이제 묘사는 장점이 이 말을 보면서 꼭 고독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말을 보면서 일반적으로는 고독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그러니까 묘사는 감정의 어떤 다양성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벌레와 같은 아주 작은 생명의 어떤 고단한 삶 또는 자벌레와 같은 어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생명의 어떤 목소리, 그런 어떤 삶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목소리에조차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어떤 화자의 어떤 섬세함, 뭐 세심함, 뭐 인자함, 뭐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묘사는 어, 다양한 감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를 좀 보는데요. 아래 두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장편이에요. 장편. 네, 작은 글을 작은 소설, 아주 작은 어떤 이야기를 장편이라고 하는데요. 손바닥 장자에다 책편자 썼죠. 김종삼 시인의 시입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읽어요.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 천변, 청계천변, 십전균일상,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이 짜리는 전미사니까 앞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시를 보니까 어때요? 이 시는 뭐 특별히 뭐 장식적인 게 없죠. 이렇게 그냥 묘사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 시하고 그 다음 특징을 봐요. 어떤 싸움의 기록, 이성복 시인의 시입니다. 좀 유명한 시죠. 그는 아버지의 다리를 잡고 욕설이 많아서 참 읽기가 뭐합니다. 뭐 하면서 했다. 또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샤스를 찢어 발기고 아버지의 주먹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내리쳤지만 나는 보고만 있었다. 그는 또 눈알을 부라리며 아이고 읽기가 참 그렇습니다. 비겁한 놈아 하며 아버지의 팔을 꺾었고 아버지는 겨우 그의 모가지를 문 밖으로 내밀었다. 나는 보고만 있었다. 그는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다시 기어올라 술병을 치켜들고 아버지를 내리찍으려 할 때 어머니와 큰 누나와 작은 누나의 비명, 나는 앞으로 걸어 나아갔다. 그의 땀 냄새와 술 냄새 맡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리 질렀다. 죽여버릴 테야. 법도 모르는 놈. 나는 개처럼 울부짖었다. 죽여버릴 테야. 별은 안 보이고 갸웃이 열린 문틈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라일락꽃처럼 반짝였다. 나는 또 한 번 소리 질렀다. 이 동네는 법도 없는 동네냐? 법도 없어? 그러나
나의 팔은 죄 짓기 싫어 가볍게 떨었다. 근처 시장에서 바람이 비린내를 몰고 왔다. 문 열어 두어라. 되돌아올 때까지 툭, 톡, 톡 물 듣는 소리를 지으며 아버지는 말했다. 네, 이 두 시가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시는 다 묘사를 한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묘사적 특징을 보면 이 장편에서는 묘사가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다기보다는 압축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네, 압축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전체적 이야기가 좀 이렇게 확 압축적으로 지금 개괄적 묘사가 돼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개괄적 묘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 시인이 어떤 그 개괄적 사고를 하니까, 개괄적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적 사고가 시적 표현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데 아래 거는 시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죠.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되는 것은, 시인이 어떤 세부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죠. 네, 어떤 시적 사고는 뭐예요? 세부적이에요. 그래서 세부적 사고를 하니까 세부적 묘사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사고가, 시적 사유를, 어떤 시적 사고 또는 시적 사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적 사고 또는 시적 사유가 세부적이면 시적 표현도 역시 세부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멈춰 보시고 자세히 읽어 보세요. 다음, 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의 공통점은 묘사라는 언술 형식, 네, 또 서사 구조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서사적 구조, 그러니까 이야기가 들어있죠. 어떤 마치 소설처럼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서사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시편의 차이점, 네, 하나는 압축적으로 표현했죠. 개괄이라는 게 전체를 짧게 확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궤괄이라고 하죠. 그렇게 궤괄적 묘사를 하고 있는데, 또 후자는 세밀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적 사고가 시적 표현을 결정한다는 점, 네,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음, 또 시를 더 소개할 텐데요. 지금 머릿말이니까요. 아래 두 시의 차이점, 라면이라는 시가 있고, 한번 봐요. 이렇게 땡땡땡 한 것은 연습생들이 그 지은 시라고 해요. TV도 나오지 않는 월요일, 애인도 찾아오지 않고 장사치만 부었왔다. 소리 질렀더니 신경질을 냈다. 어제 신문을 다시 보고 창밖을 우두커니 다시 보다가 장수라면을 끓여 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좀 되려나요? 되세요? TV도 나오지 않는 월요일. 네, 어떤 느낌인가 봐요. TV도 나오지 않는 월요일. 애인도 찾아오지 않고 장사치만 부어왔다. 소리 질렀더니 신경질을 냈다. 어제 신문을 다시 보고 창밖을 우두커니 다시 보다가 장수라면을 끓여 먹었다. 어떤 느낌이 나나요? 그 무제 한번 봐요. 이것도 땡땡땡이네요. 너그 아버지는 학이 되었다. 홀로 키운 아들의 묘위로 학 한 마리 늘상 맴을 돈다고. 할머니는 수수대 같은 손마디에 개구리를 꿰어 축축한 풀잎강 휘적휘적 아들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한번 다시 읽을까요? 너그 아버지는 학이 되었다. 홀로 키운 아들의 묘위로 학 한 마리 늘상 맴을 돈다고. 할머니는 수수대 같은 손마디에 개구리를 꿰어 축축한 풀잎강 휘적휘적 아들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시를 보면 뭔가 좀 표현은 좀 잘 된 듯한데 뭔가 조금 내공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도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그 심심한 거죠. 심심한 월요일. 네, 그러니까 아주 심심하고 뭐 어떤 다시 말해서 무료한, 네, 무료한 어떤 일상의 하루를 표현했죠.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TV도 나오지 않는 월요일, 애인도 찾아오지 않고 장사치만 두었왔다라고 해요. 소리 질렀더니 신경질을 냈다. 어제 신문을 다시 보고 창밖을 우두커니 다시 보다가 장수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러니까 무료한 일상을 표현한 건데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 시의 특징이에요. 네, 그런데 밑에 거 읽어보시면 이 시는 너그 아버지는 학이 되었다. 홀로 키운 아들의 묘 위로 학 한 마리 늘상 맴을 돈다고. 할머니는 수수대 같은 손마디에 개구리를 꿰어 축축한 풀잎강 휘적휘적 아들을 찾아간다. 아들이 죽었는데 죽어서 학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학이 되었는데 그 학에게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학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그 수수대 같은 손마디, 노동의 고단한 삶이 그냥 느껴지는 손마디죠. 네, 삶을 고단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생긴 손마디가 수수대 같대요. 그래서 학을 주려고 이렇게 개구리를 잡아서 학이 자기 아들인다고 할머니는 생각하죠. 그래서 축축한 풀잎강 휘적휘적 아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는 좀 너그 아버지는 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는 그러니까 이 시에서 표현하는 것은 죽은 아들, 즉 아들에 대한 할머니의 어떤 애틋한 사랑을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시는 이렇게 묘사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독자가 그런 어떤 감각적, 여기서는 시각적이죠. 시각적으로 독자가 그 할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느끼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 아들을 몹시 사랑했다 이러면 직접 진술이 되죠. 진술이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표현하면 묘사가 되는 거죠. 네, 묘사적 시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 이제, 어떤 이 저자의 관점입니다. 위 두 편의 시의 차이점 어떤 거예요? 전자. 그러니까 무료한 일상의 하루를 시적 공간에 옮겨 놓은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밑에 것은 어떤 상당히 감각적이죠. 할머니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특정 정황을 가시화했다, 볼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을 단순히 옮겨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구체적인 행위, 시각적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를 선명하게 가시화함으로써 사랑의 강도까지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는 아들을 몹시 사랑했다 이러면 얼만큼 사랑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할머니가 얼만큼 아들을 사랑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렇게 묘사적 표현, 묘사를 하기 때문이죠. 맞아. 개구리를 꿰어가지고 어떤 개구리 꿰을 때, 골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이렇게 골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실 두꺼운 것처럼 길게 뻗는 골풀이라는 풀이 있는데, 개구리 잡아서 그 골풀에다 끼죠. 흔히 이제 뭐 잉어나 붕어 같은 거 잡으면 많이 그렇게 끼는데, 개구리를 그렇게 끼워가지고 저 굉장히 그 학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학에게 그 개구리를 먹이려고 풀립강을 건넌대요. 풀립강. 풀립강이란 건 약간 축축한 풀밭이겠죠. 진짜 풀립강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풀이 약간 그 늪 분위기가 나는 그런 풀이 막 자라서 약간 늪 분위기가 나요. 그런 것을 이제 풀립강이라고 하는데, 개구리가 주로 그런 데서 살죠. 논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면 어떤 그 감정의 강도까지도 독자는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표는 아까 그 장편은 그 거지 소녀가 그 저기 앞 못 보는 아버지 데리고 간 시는 그저 이렇게 비유와 시를 읽을 때는 항상 비유와 또 시행의 형식, 네, 시행의 형식을 좀 보면서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 빨간 거 단어만 그냥 봐요. 비유가 없는 추거적 묘사라고 해요. 비유가 없는 추거적 묘사. 그렇죠. 어떤 비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야기하듯이 말 그대로, 추거적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어떤 그 압축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그냥 사실을 전달하듯이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직유, 인용적 묘사. 직유는 아시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하는 거. 인용적 묘사가 있대요. 인용적 묘사는 어떤 싸움의 기록 한번 볼까요? 좀 이따 봐요. 잠깐만. 인용적 묘사. 그리고 양행걸침이라고 해요. 양행걸침. 네, 이 인용적 묘사와 양행걸침만 다시 한번 봐요. 여기서 보시면 인용적 묘사다. 뭐 직접 인용도 있고 간접 인용도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며 시인의 언어가 아니죠. 그런 어떤 싸움을 거는 동네 아저씨의 언어인데 그대로 이렇게, 그죠? 인용적 묘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는 아버지의 다리를 잡고 이렇게 하며, 이게 이제 인용적 묘사라는 거예요. 그대로 남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등장인물의 말을 마치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하는 것. 이걸 인용적 묘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양행걸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주먹을 이라는 표현이 이 산문도 아닌데 이렇게 행을 이렇게 행가리를 했는데, 이게 이 주먹을이 밑에 행으로도 또 연결이 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양행걸침이라고 해요. 네, 양행걸침을 이용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네, 아까 이게 추거적 묘사라고 그랬죠. 추거적, 더 어떤 비유나 함축 같은 게 없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을 추거적 묘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그 아버지는 학이 되었다. 할머니의 말이죠.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인이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용적 묘사라고 해요.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머릿말 다 했는데요. 이 빨간 거 꼭, 이 빨간 글씨 용어만 그 자체로 좀 알아두세요. 용어. 네, 이런 용어들이 좀 있으면 시를 읽을 때 많이 편해요. 이렇게. 또 의미 중시의 일반적 시행이라는 거죠. 네, 의미 중시의 일반적 시행. 뭐 특별한 어떤 행가리를 특별한 어떤 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의미 중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시행을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머릿말
머릿말을 다 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부터는 제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